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와 토론 공부를 합시다. 아, 이제 9주차를 공부를 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8주차까지, 그러니까 내가 강의교육서에 여러분에게 이제 안내를 어떻게 했냐면, 8주차까지는 이제 그 외국 문학 작품을 같이 읽어보고, 9주차부터는 우리나라 작품들, 현대문학 작품을 읽겠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뭐 구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면은 뭐 1주차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함께 그 협력해서 좋은 내용의 수업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했고, 2차 시에는 토론 수업에 의해 방법들도 공부를 했군요. 3차 시에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1주차의 공부를 했었죠. 2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리포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기말고사 대체 이렇게 최소한 3번의 리포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2주차에 했죠. 그때는 뭐 우리 독서 토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뭐 사고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수업들에 공통적으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한 바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3주차에는 이제 그 페스트를 읽었죠.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를 읽으면서 공동체의 위기와 책임 윤리 이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 4주차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편견과 차별의 문제 함께 생각해 보았고, 5주차에는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너무 많이 부담을 주나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시에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와 진실의 문제, 역사를 바라보는 뭐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 공부를 했었죠. 2차 시에는 대제 저주받은 사람들 파농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식민 제국주의자와 피식민자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3차 시에는 일본 작가의 인간 실격, 그래서 주체적 인간 내계 문제 이렇게 5주차에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마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를 바라죠. 6주차에는 카프카의 변신을 공부했네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와 어떤 가족 윤리, 그리고 또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공부를 했었고, 7주차도 많이 했네요. 1차 시에는 고려의 영감, 2차 시에는 오만과 편견, 3차 시도 오만과 편견 이렇게 그 관계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8주차, 지난 8주차는 핑루, 대만 작가 핑루의 검은강을 읽으면서 뭐 라시오몽 효과라든가 그 다음에 그루밍 성폭력 그 범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두루 공부를 한 바 있죠. 자, 이렇게 8주차까지는 외국 문학 작품 봤고, 이제 9주차부터서는 이제 우리 한국 현대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어디 좀 볼까요? 9주차는 9주차는 1차 시는 지금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 뭐 영화로도 뭐 만들어졌고, 특히 이 책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 책을 1차 시에는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 또는 뭐 기능이 뭐냐 이것은 이제 대체로 연민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어떤 사건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히랍의 철학자였던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마다 어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문학의 효과나 기능이 뭔가 역시 다 달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민과 두려움의 감정을 자아내는 사건들의 재현을 통해서 그런 연민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건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하는 것.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는 말은 조금 썩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비극의 효과.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화작용이죠.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어떤 불행과 관련된 그런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우리가 봤을 때 그 텍스트 내에 인물이 겪고 있는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안도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물이 겪고 있는 불행한 일은 지금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그러니까 연민과 안도의 이런 그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감정이 소위 카타르시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이 그 서두에 이렇게 카타르시스 문학의 어떤 효과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이를테면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은 좀 어렵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어떤 독서의 어떤 취향 내지는 독서의 양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할 텐데 일단 비대면이라서 그거 조금 안 되는 것은 뭐 아쉽군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지난 8주차까지 주요한 작품들의 내용과 그 주제를 우리의 삶의 연결, 확장해서 가급적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또 내가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우리 남부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8주차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중간 시험을 보고 오늘 이제 비대면이라서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학생들은 그 교수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를 또 중간 평가를 하죠. 기말 때도 하고 그걸 이제 확인하면 여러분이 이를테면 내 수업 그 평가 결과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지금 그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9주차 동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는 시기는 여러분이 8주 수업과 리포트 이제 만들고 그런 시기여서 아직 내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10주차 정도 11주차 정도 되면은 확인이 가능하겠군요. 그때 또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제 요 얘기예요.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은 독자들은
독자들은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만 권 정도는 100만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읽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일, 여자로 살아가는 일, 그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인생 보고서다. 이렇게 이제 그 책 표지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가는 30 중반의 여성인물 김지영의 삶의 양상을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런 이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나는 이 평론에서 82년 김지영이 그러니까 이제 여타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소설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 이것들을 가급적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신춘문예 평론에 당선된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미안합니다. 요건 아니고 10주차에 10주차에 볼 그 내 이웃의 식탁이라고 하는 또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한 글 평론을 쓴 게 신춘문예 당선된 글이군요. 제가 10주차에 자 요것은 하여튼 그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 그 책의 제일 첫머리에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요건 또 요것도 이를테면 한 1,000만 원인가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상을 받은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우선 이 소설을 일단 내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무슨 얘기냐면 이 82년생 김지영은 그야말로 이 작가가 조남주라고 하는 작가가 상당히 그 영민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이제 그 어떤 여성 혐오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그러니까 강남역 10번 출구에서의 그 여성에 대한 무참한 살해 사건을 기점으로 그 점화했던 그리고 이제 뭐 문화예술계 미투라든가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 작가는 이제 이 소설을 쓴 건데 구상을 했겠죠. 구상을 한 건데 할 때 이 제목을 보면 82년생, 82년에 태어난 여성들 중에서 가장 그 이름이 많은 이름이 지영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나 봐요. 그다음에 성은 우리는 뭐 김이박이죠. 그러니까 즉 보편성을 겨냥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루 통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82년생 김지영의 인물은 이제 오늘날 지금 보면 이제 이 소설이 발표됐던 시점을 보면 30대 중반,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중반의 중산층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사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삶이 있을까?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맥락이 다르고 그러니까 모두는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크게 보아서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적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일단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많은 수가 남성들이 이제 물리적 힘이 강하고 그런 것 때문이겠는데 일단 가해자가 남성이 이제 대다수고 여성이 가해자가 남성이 많고 피해자는 여성이 많은 것이 이제 수치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있지만 그건 어쨌든 이 82년생 김지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설의 인물 김지영의 삶이 30대 중반에 대학 나온 한국의 여성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독자들은 또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 이야기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또 일정한 이제 비판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독자들, 여성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하고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공감한, 그러니까 100만 부나 팔린 거예요. 책이 100만 부 팔렸다는 얘기는 영화에 1000만 관객이 들었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소설이죠.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제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처럼 문학을 이제 연구하고 평론하고 소위 문학 그 전문적인 문학 영역에서는 이 소설을 상당히 좀 인색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도 같이 공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구조 1차 시의 수업 내용이죠. 어쨌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삶이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남편의 그 다양한 젠더 폭력의 피해 여성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문제냐면요. 아니 가정 폭력의 피해 여성이 아내가 남편의 남성의 그런 폭력에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요. 왜 무기력하게 그런 그 폭력적 삶을 이겨내지 못할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폭력에 아내가 여성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겠죠. 이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이혼을 쉽게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폭력적 어떤 상황을 경험했다. 근데 이건 상당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술을 먹어서 술 먹고 바깥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나한테 그랬거니 라고 다음에는 왜냐하면 카의 남편이 처음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또 뭐 꽃다발을 사오고 라고 무릎을 꿇거나 울면서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사과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도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거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 하고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겠지. 근데 이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요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한번 그러면요 또 해줘요. 그래서 또 해주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겪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잘못했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아주 그 진짜 정말 폭력적인 남편이 있다면 정말 무기력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건화돼서 보도된 걸 보면 뭐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친정식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니까 두려워서 그야말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이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남편의 다양한 젠더 폭력의 피해 여성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실제 무기력하지 않아도 또 무기력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소설의 여성인물 김지영을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보편적 삶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소설의 해석과 그것의 기능을 논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다. 이것이 이제 내가 이 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글을 읽고 책을 읽을 때 좀 그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전문적으로 문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평론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개념이나 용어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쉽게 바로 이해 안 되고 좀 어려운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뇌세포를
그 죽일 정도로 고민을 할 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쭉 읽어가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내가 이제 강의 설명하면서 그 쉽게 쉬운 부분만 그 부분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이 82년생 김지영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쓴 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여 자료만 보고 강의를 듣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려워져요. 그 자료도 보고 강의도 듣고 알겠죠? 이제 그 15주차는 기말시험 대체 과제를 볼 겁니다. 우리가 아마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쭉 그 기말까지 갈 것 같으니까 기말 대체 리포트를 내도록 할 건데, 뭐 시험이든 리포트든 어쨌든 이 이제 9주차부터는 한국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 책 그 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이 내용 안에서 이 책들 내에서 그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소설에서 그 인물 김지영이 입사부터 지금까지 남자 동기들의 연봉이 쭉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예전과 다름없이 주어진 대로 일을 하긴 했으나 이미 열정이라든가 신뢰 같은 감정이 흐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이런 자료를 이제 막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통계는 일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허구적 인물인 김지영과 이 소설을 읽는 여성 독자들 사이에 객관적 거리 이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소설은 일단 허구죠. 소설은 그 르포가 아니에요. 그쵸? 넌픽션이 아니고 픽션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게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본질은 허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인물 김지영은 허구적 인물이죠.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그리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그걸 통해서 소위 소설적 진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논하고 있는 게 소설이거든요. 이게 소설적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구적 인물 김지영의 이야기를 이 소설을 읽고 있는 여성 독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사회 여성 혐오와 관련된 문제를 논하면서 1987년의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있다. 대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도 바로 그런 소위 담론을 그대로 이제 받아 쓰고 있죠. 물론 오늘날 그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 현상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일정한 추세죠. 그것은 또 이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와 사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여혐이니 남혐이니 이런 그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주로 이런 어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일정하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외환 위기, 그러니까 무한 경쟁의 자유로 내몰렸던 외환 위기가 여성 혐오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 우리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에 보면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고용 불안과 그러니까 구조 조정과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고용 불안 그다음에 정년까지 보장된 삶이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경제적 불안, 그 고용의 불안이 일상화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남성들의 영역에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어떤 그 일자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여성들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내 몫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르죠. 그동안에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 이 자체는 이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성이 군대 가지 않는 것은 이건 뭐 대체로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고, 그다음에 여성은 대신에 이제 남성이 이를테면 뭐 이게 미묘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여성의 입장에서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이 여성만이 짊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책무, 사회적 책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이제 여성들이 그 결혼해서 공부하고 취업을 해서 한참 자신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려고 할 때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보살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 때문에 소위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일정하게 또 자란 다음에 재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본래 그런 그 자리는 대부분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는 달리 하여튼 제대로 된 자신의 몫을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게 여성의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남성과 여성이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좀 마음을 열어놓고 이해를 하려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일단 당장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또 비정규직으로 되고 이런 어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 구조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가 입장을 고려할 그런 여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혐, 남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이제 불필요한 소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이제 논자들이 8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 경제적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별로 파이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파이는 한정돼 있고, 여기에 여성들이 뛰어들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의식, 이것이 여성에 대한 혐오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제 그러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 사회 여성 혐오 내지 여성 억압의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이런 것을 받아쓰기라고 내가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 없이, 이 소설은 그런 맥락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없이 여성의 삶을 보편화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여성 문학은 여성만이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성도 아프다고. 그런데 좀 다르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여성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에서 여성과 가장 닮은 존재가 바로 남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성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의 억압과 피해, 즉 희생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만을 강조해왔던 기계론적 여성문학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별의 문제에서 차이로의 인식의 변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남성과 여성 똑같이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남성도 여성을 어떤 정석적인 위치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도 역시 결국은 남성과 함께 조화롭고 어떤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인식, 그러니까 상대를 남성을 적대시해서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금 25분이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 내 자료, 내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도 그렇고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도 꼼꼼하게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소설의 여성인물 김지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많은 여성 독자 사이에
그 서로 감정적 연결에는 소설의 소설자를 통해 전달되는 여성 인물의 단성적인 목소리, 소설자의 단일한 해석 틀에 갇혀있기 십상인데, 여성이 가부장제 희생자면서도 주체적 행위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탈각하는 오류. 무슨 얘기냐면, 여성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주체적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여튼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여기만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의 하나의 긍정적 기능은 뭐냐면, 이 이제 소설에서 그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하죠. 여성 김지영을 통해서 이 여성의 경험을 바탕에 둔 매우 사실적인 언어죠. 매우 사실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오늘날 이제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평등한 어떤 의식이 많이 이제 고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의식과 무의식 제도와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과 동등한 어떤 삶의 구현이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성 폭력에 있어서 절대 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볼 때 이 바로 그런 어떤 여성의 어떤 보편적인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젠더 담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는 이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의 어떤 미학적인 측면은 이제 매우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